자,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정당 지지도 그리고 지역구 투표용에서 지난 3차 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10%포인트 이상 이 민주당이 앞서는 그런 구도가 3차 이후로 유지가 된 건데요. 이 패널 조사에서는 1차에서 2차 사이에 이제 무당층의 변화, 다시 말하면 신당이 한참 창당 러시할 때 나타났던 변화 이후에 2차, 3차, 4차에서는 비교적 견조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승기 기자가 이제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타라 여론조사 한번 비교해서 파악할 요소가 있을 텐데요. 한번 그 다른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예컨대 이제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힘은 2월 셋째 주부터 상승세로서 최근 2주 연속 민주당을 앞선 바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오차 범위 밖으로 역전한 게 1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작년부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려온 한국갤럽 또한 이 지지율 격차가 여야에서 7%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선 패널 조사, 저희의 이제 MBC의 이 패널 조사, 동일한 이제 패널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여타 이제 일반 여론조사와의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좀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아니 우선 그거보다 먼저 제가 유승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세 차례 이 패널 데이터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세 차례 다 일관되게 우리 유승민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 여론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여당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국힘당이 앞섰고 저것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면 총선은 그냥 여당의 압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왜 일어났죠, 저 변화가?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님의 과거의 말씀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변했거나 또는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지만 다른 요인 때문에 일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생각이 분명해요. 네.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근데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라는 거, 예? 이게 일단 약간 묻힌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적인 쪽으로 대통령께서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중에 뭐 제가 뭐 다 옳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 안에 뭐 군사보호 시설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그린벨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거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찬성을 하는 거를 지금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달,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저는 조금 개선된 여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첫째.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디커플링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 눈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민생 토론회 하고 정책 발표하는 모습만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끌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저는 김기현 대표 시절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뭐 이래 단절 이런 효과가 지난번에 그 뭡니까? 디올백 사건 그 사건 때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인 이후에 디커플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공천에서 이렇게 거의 내란 수준의 갈등이 국민들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제가 여론조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MBC 측에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요. 이 패널 조사를 지금 4번째 했거든요. 근데 패널 조사 4번째는 아까 우리가 방금 화면에 나왔잖아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7%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리얼미터에서는 7.6%포인트가 앞서요. 그 며칠 전에 KBS에서 거의 같은 기간에서 했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이 3% 앞서요. 이거는 과거보다는 추세가 어쨌든 여론조사는 추세니까 추세가 국민의힘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민주당 정체 내지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 추세가 있는데 이 MBC 여론조사 4차 패널 조사 이거는 저는 MBC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제가 MBC 좀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맞아 끝낼게요. 아니 한꺼번에 여러 쟁점을 4차 패널 조사에서
방금 말씀드린 갤럽이나 리얼메타나 한국리서치하고 달리 이거는 이 코리아 리서치라는 회사가 MBC가 발주를 해서 한 건데 여기는 13%포인트 국민의힘이 뒤지는 걸로 나오고 10%포인트. 13, 이 정당 지지도가. 예. 정당 지지도는 그래요. 이 제 질문을 포함한 정당 지지도가 그래요. 32대 45예요. 이 표를 제가 받아본 거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MBC가 지난 설 때도 그랬잖아요. 설 때 보면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따로 하고 패널 이거는 계속 갔어요. 저는 총선 때까지 MBC가 이 여론조사를 패널 조사를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론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계속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MBC를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샘플을 진짜 랜덤하게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한다면 다른 여론조사하고 이 패널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방금 저 해설하신 분이 무당층이 많이 21%에서 무당층이 많이 줄었고 또 이 패널에 참가하신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라서 그렇다.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고관여층이 민주당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에도 정치 고관여층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선거 결과가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론조사 이게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다 했다고 우리가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 MBC 지금 4차 패널 여론조사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너무 성급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결론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끼리 충돌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패널 조사 이대로 갔으면 아까 본 리얼미터나 갤럽의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MBC의 4차 패널 조사까지 오는 동안에 이 패널 여론조사의 흐름하고 일반 여론조사 특히 리얼미터 갤럽 이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두 개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맞으면 다른 건 틀려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들끼리 충돌을 하는데 전제를 우리가 좀 둬야 될 게 한 두 개 있는데요. 데이터를 볼 때. 첫 번째는 이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했거나 조사를 일부러 잘못했을 리는 없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MBC가 의뢰한 코리아 리서치도 그렇고 리얼미터나 갤럽도 마찬가지고 일부러 어떤 특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샘플을 조작하거나 설문을 조작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 그건 저는 이제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상반되는 일반 여론조사가 있을 때는 그걸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국민의힘 당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는 아예 보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거를. 근데 일반 여론조사도 저것과는 아주 다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꽃 같은 회사에서 한 거는 최근에 서울에 24,500개 샘플을 했습니다. 49개 선거구에 한 선거구당 500개씩 다 했어요. 이 조사에 따르면 종합 지지율 10% 넘게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앞서는 선거구는 9개밖에 안 돼요. 오차범위 양까지 포함해가지고 49개 중에요. 지금 서울 이야기죠. 서울 이야기죠. 근데 저 리얼미터 조사에서 서울 지역만 해서 얼마를 국민의힘이 이기냐면 17%를 이겨요. 저 조사에서. 갤럽 조사도 마찬가지로요. 최근 조사에서 거의 두 자릿수 퍼센트 포인트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앞서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방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조사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일반 여론조사도 충돌하고 국내에서 유일한 이 패널 조사 데이터하고 일반 여론조사 중에 어떤 것들과 충돌하고 이 양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접할 때는 이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를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조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충돌하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이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도 알겠어요. 왜 그런지. 저도 조작의 가능성은 저는 그거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여론조사 회사가 있으면 그건 영구히 퇴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건 여론조사의 어떤 윤리에 관한 문제니까요. 근데 여론조사 꽃이라 그러셨죠. 그게 김어준 씨가 한다는 그 여론조사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죠. 회사입니까? 거기도 정직하게 해요. 그게 만약 거기도 정직하게 해가지고 그런 상반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그러면 유 작가님 말씀대로 우리는 상반된 여론조사를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같은 MBC가 발주한 여론조사도 이 패널과 지난번 설 때 예. 한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최소한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패널 조사에 나온 저 정당 지지도 13%로 민주당이 13%포인트 앞서고 있는 저 지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뭐 마치 사실인 것 같이 전제해가지고 지금의 상황과 총선을 예측하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왜냐?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 회사들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여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추세의 차이는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패널 조사하고 여론조사 꽃의 조사는 서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느 데이터를 나는 믿고 싶다 이게 아니고 이 데이터들이 왜 이렇게 충돌하는 데이터로 여론조사에서 나오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여론조사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MBC 100분 토론 선거 보도 기획단인가요? 거기서 이제 여론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여론조사 데이터를 종합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모든 여론조사 시중에 발표되는 걸 합쳐보면 국민의힘이 우위예요. 그거는 뭐 2월 5주차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거든요. 갤럽 리얼미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다를까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우리가 거죠. 숫자 가지고 싸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싸울 거는 없어요. 싸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추세가 지금 변하고 있고 이런 변하는 추세가 한 달 남은 총선에 어떤 결과로 이제 결론이 날 거냐 이거를 어느 정도 보고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추세를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과연 아까 본 리얼미터 갤럽의 추세가 진짜 추세냐에 대해서 전혀 상반되는 그것과 다른 추세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론조사를 왜 하냐 하면 추세를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여론조사가 사람들이 판단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그렇기 때문에 충돌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는 왜 충돌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론조사 회사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우리가 말을 걸고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온 것들에 치우쳐서 그렇게 한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리얼미터하고 갤럽 데이터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전국 조사인데 1000샘플이에요. 그럼 여기 서울이 180개입니다. 샘플이. 1000개 중에. 네. 그러면 뭘 지키냐 하면 우리가 이게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 40시간 때문에 밤에는 조사를 안 합니다. 휴일에도 조사를 안 합니다. 평일 낮 시간에만 조사를 해요. 이게 우리 데이터하고 다른 거예요. 네. 패널 데이터하고. 우리는 웹조사를 병행하니까. 그러면 낮에 전화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거든요. 주말에 조사를 안 합니다. 평일에 전화를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가 또 있고요. 네. 이게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서울의 180개도 성, 연령 할당을 맞춰요. 남녀, 연령대별로. 근데 서울에 49개의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할당도 제대로 하려면 선거구 하나에 5명씩 해야 돼요. 4명 정도. 네. 근데 그걸 못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하고 연령은 맞추더라도 서울 지역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서울에서 49개 선거구 중에 10개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나 경선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것도 민주당이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등포 을 같은 데는 국민의힘이 11% 우위입니다. 그저께 나온 조사에. 네. 왜냐? 거기가 지금 빡세게 지난번에 그 조사 기간에 박민식 후보하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시무시한 게 한 1000명이 전화대기를 하면 서울 180개 샘플의 상당 부분을 채웁니다. 갤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갤럽도 저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응답자의 주관적 정치 성향을 조사합니다. 가끔씩 정기 조사를 할 네, 때. 정치 성향. 거기 보면 1000샘플 중에서요. 그 120개 정도가 많았어요. 보수, 예. 주관적 정치 성향 보수로 응답한 분이. 그래서 갤럽도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한 80개 차이 나는 걸로 줄여서 발표했을 때 서울 지지율이 거의 2자리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리얼미터는요,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 3% 우위에서 국민의힘 17% 우위로 반전됐습니다. 20% 차이가 났어요. 네. 일주일 사이에. 네. 이거는 무슨 태블릿 PC 폭로돼서 뭐 국정농단 터지고 이 정도의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은 7일 사이에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는 지역별 지지율을 논하기에는 일단 부적합하고요. 네. 1000샘플 가지고. 그다음에 낮 시간, 평일 낮 시간, 그다음에 경선이 진행되는 시간,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가 많은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이 교란 요인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문제는 지금 판단하지 말고 3월 셋째 주 정도의 예.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은 어느 데이터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불확실하다 지금. 예. 그렇게 저는 일단 차이를 좀 보자는 더 거죠. 이제 예. 가설로 설명하신 거예요. MBC 패널 조사는 어쨌든 동일 패널을 가지고 조사하니까 추세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그렇죠. 최근에 일련의 조사들은 국민의힘 응답층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맞는 데이터들이 또 성형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가라앉기를 지켜봐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토론에서 아까 그 다른 여론조사를 화면에 보여주신 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백분 토론을 몇 번째 하고 있으면서 이 패널 조사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패널 조사를 MBC 측에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어딘가 허점이 없느냐. 제가 아까 설명한 정치 고관층이다, 무당층이 줄었다 이런 걸로는 완전히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네. 제가 드리는 거고 갤럽이나 리얼메타에서 뭐 한 1000샘플 정도 해가지고 서울 따라보고 경기 따라보고 그거 몇 명 안 되는데 그래 보는 게 오차가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왜 보느냐 하면 실제로 총선 상황과 이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민심의 어떤 변화 같은 거를 여론조사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할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민심이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들 보니까 민심이 변할 것 같은데 숫자상으로도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 패널 조사가 MBC에서 못 잡아내면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4월 10일 날 또 사전투표 플러스 4월 10일 본투표에 결국은 신분증 들고 와가지고 찍는 사람들 합계가 그냥 그날 딱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오만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상황은 굉장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아까 유 작가님 말씀하신 거 제가 동의하는 거는 3월 중순 후반쯤 가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할 거다. 아까 같이 무슨 경선에 대기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역마다 1000명이 되고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정말 제가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달 후에 누가 일당이 되고 혹시라도 누가 과반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혼돈의 장으로 네. 들어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때 보수적인 태도는 정치적인 태도는 아니시고요. 예. 이 유보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중하다는 예. 보수적인 계산에서 예. 아니 윤석열 의원님은 신중하게라는 말을 보수적으로 표현을 잘 하세요. 예. 그죠? 신중하게. 예. 그래서 보수는 신중하니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오만하지 않게 좀 데이터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상의 차이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또 오늘 토론을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처럼 이 MBC 패널 조사나 특정 여론 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100%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걸 진실을 전제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유승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지난번 총선 때 출마 안 하셨죠? 네. 그때 총선에 임박해서 판세를 어떻게 보셨더랬어요? 저는 진다고 봤습니다. 이 정도로 질이라고 보셨어요? 이 정도로 졌다는 게요.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 각 정당이 이 받은 표의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사실 수도권은 한 몇 프로가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전멸 아니면 그냥 전승일 수도 있는 게 수도권 선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한 50여 곳 수도권 지원 유세를 했는데 저는 그냥 현장에서 다니면서 느낌이
아, 수도권에서 망했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 수도권의 선거가 지난번 민주당이 워낙 압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지난번 4년 전의 수도권 선거를 지키기는 그냥 현실적으로 봐도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4년 전 총선을 다시 돌아보면요. 그때는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이 패널 데이터로 토론을 했었어요. 예. 그때 예. 5번 했는데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는 그 패널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그 일반 여론조사 데이터가 같이 갔어요. 그때는. 같이 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때도 2월은 달랐습니다. 2월은 문재인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 세 개가 다 같이 오르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도 오르고 있고요. 예. 2월 내내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총선 성격이 정부 지원이냐 정부 견제냐. 이것도 정부 지원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총선을 예측하게 해주는 데이터가 다 상승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게 1000샘플 중에 저 주관적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400명 되면 나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4년 전에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당 이름은 다르지만 국민의힘 당이 야당 시절에 사전투표 첫날이 끝난 금요일 사전투표를 하러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여당이 압승한다고 하면서 길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게 투표일 나흘 전까지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근데 그때 착시가 뭐였냐 하면 2월 한 달 내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정이 긍정보다 높았어요. 그걸 너무 믿은 거죠. 그때 여론엠에 접속하시면 그때 걸 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도 40%의 턱걸이 했어요. 부정은 여전히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총선에 임박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긍부정을 뒤집어 놓은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여당이 선거를 이긴다? 저는 직관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 리얼미터나 갤럽의 데이터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예, 이렇게 되면 아니, 국정수행 지지도도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야 되고 예. 적어도 50%에는 육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총선 성격 평가도 바뀌어야 되는데 왜 다른 두 데이터는 조금밖에 안 오르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만 이렇게 높이 올랐을까? 이제 이런 저는 나름의 답을 갖고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예. 이런 의문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께는 제가 이제 충언을 드리자면 너무 일찍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마시라.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현 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분들에게는 너무 일찍 불행 회로를 돌리지 마시라. 뭐 그렇게 저는 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 지난번에 뭐 3분의 2, 200석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던데, 근데 유 작가님 그 4년 전에는요, 4년 전에는 그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온 국민한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고 4년 전에 그때 선거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예? 완전히 패닉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그때 당시 황교안 대표가 있던 미래통합당이죠. 저희 당 이름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저는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때 알고 있었고 많은 저희 동료들이 이 선거 큰일 났다 알고 있었는데 아마 당 지도부만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선거는요. 지금 선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지난 10월에 강서구 재보궐선거 우리가 17.17%포인트 넘게 졌을 때만 해도 이 총선 해보나 마나다 싶었어요. 제가 지난번 토론에 나와가지고 제발 MBC 여론조사 틀리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던 게 정말 그때만 해도 거기 2월 초 설 전이었잖아요. 우리 지난번 토론이. 그때만 해도 제 느낌이 여러 데이터가 굉장히 암울했는데
그거를 바꾼 몇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은- 여사도 사라졌고요. 아니 안 사라졌어요. 관건 선거 운동을 엄청 하고 다니죠 지금. 예. 그거는 이제 17번이나 어느 현직 대통령이나 유승민 하는 거예요, 의원이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예? 무슨 선거 한 6개월 앞두고 어디 지방 갔더니 당시 한나라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관건 선거 운동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뭡니까? 민주당이 대승을 했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니 그것 때문에 대선한 게 윤석열 아니라 대통령 사라졌죠. 탄핵 김건희 때문에. 여사 사라졌죠. 그다음에 안 사라졌습니다. 아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디커플링이 어느 아니요. 정도 국민들 눈에 국민들의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마음속에는 몫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살아 있어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이 이슈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커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럴 때 민주당이 뭐 정책이나 새로운 비전이나 새로운 인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안 하고 안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예? 그 정적들을 완전히 숙청하는 이런 공천을 지금 그냥 계속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공천을 교수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아니, 그냥 저는- 당인으로 사시는 아니, 말씀이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 진짜요?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민주당이 어떻게 민주란 말을 쓸 수 있는지 그게 독재 정당이지. 아니, 이재명 그- 대표 혼자 그 그렇게 공천을 당은 할 그 것 당은 같으면 당 대표하고 당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최점을 얻으면 점수를 채점해봤자 그게 그렇게 영향을 그게 사천이죠. 우리 당은 아니 솔직히 뭐 진짜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의힘 이 당은 이미 대선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으로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정렬이 그러니까 돼버렸어요. 사당으로 완성돼 있는 거죠. 예, 지금 그게 이미. 그냥 그대로 이대로 온 거예요. 지금 공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이 주로 공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최근에 새로운 어떤 나쁜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이미 나쁜 상태고. 그런데 민주당은 나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굉장히 괜찮은 정당으로 사람들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알고 있다가 예? 친문 예? 진명 이 골육 상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이 오만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공천 갈등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공천 예. 갈등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한번 봅시다만 유승민 의원님, 당에 굉장히 대한- 충격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예. 미칠 거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셔요. 알겠습니다. 예. 예, 두 아니 분의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를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안정립이거든요. 저는 나쁜 건 나쁘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